자,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봅시다. 어, 이시은, 네, 책 다 읽었나? 네, 절반 읽었어요. 재미있었나? 신기했어요. 박지윤, 네, 우리 지윤이도 책 이거 구했니? 저 조금 늦게 구했어요. 아, 그래서 다는 못 읽었어? 네, 그래. 부지런히 읽어 다음 주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래. 오늘은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이라는 제목의 어, 뭐 건축과 관련된 그 책이지요. 건축에 대한 뭐 해설 혹은 역사 뭐 이런 책이지. 음, 그 첫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유현준 이 저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음, 이 아저씨 TV에 자주 나오는데 이시은 네, 이 아저씨 TV 나오는 거 알고 있나? 몰랐어요. 몰랐어? 알쓸신잡 이런 거 알아? 들어보긴 했어요. 그 프로그램의 단골 똑똑한 아저씨야. 음, 음, 54세의 나이고요. 음,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어, 선생님, 국장님, 모교인 홍대는 미대가 유명한데, 그중에 미대 말고는 이 건축학과가 서울대 건축학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과 중에 높은 과 중에 하나야.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선생님 때는 그랬어. 그런데 그 홍대 건축학과 교수고, 어,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책에서도 주로 교회 건축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그 소개되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런 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아주 그 즐겨 읽는 그 작가야. 유현준의 책을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공간, 아니다. 공간에 만든 공간이 아니라 공간의 미래인데 선생님이 공간의 미래 요 세 권의 책을 어, 읽었는데 어, 각각 그 유현준 교수의 건축 에세이, 어떤 건축물 그리고 도시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 그래서 이 책들에서는 되게 재밌는 그 관점들을 제시했는데 뭐 이벤트 밀도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한 개념이 유현준 교수가 가져온 개념인데 이벤트 밀도라는 것은 되게 인상적이었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걷고 싶은 곳은 어, 그 옆에 이벤트 밀도가 높은 곳이 걷고 싶은 곳이래. 그러니까 똑같은 풍경이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쪽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풍경이야. 저 끝까지. 이런 것은 걷고 싶지 않고 걷고 싶은데 조각조각 나가 있어서 여기는 옷가게, 꽃가게, 뭐 컵밥집 이런 곳. 대표적인 예가 학원가는 걸어가면 이벤트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지. 와, 온갖 학원들이 다 있고 1층에 여러 가지 가게들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가게들이 있잖아. 이런 학원가는 걸으면서 재미가 있어서 이런 데는 좀 걸어 다니고 싶은 곳이고 반면에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휙 지나가는 그 호계중에서 학원가로 나오는 사거리에 이쪽에 이렇게 선생님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학원을 이렇게 오거든. 그런데 이쪽은 그 무슨 아파트 그 방음벽이 쭉 설치가 돼 있고 이쪽은 나무가 쭉 서 있어. 그래서
여기를 한번 걸어 다니면 정말 똑같은 풍경이 계속 진행되는 좀 답답한 느낌을 받거든. 이거 보면서 유현준 교수가 얘기하는 이벤트 밀도가 높은 곳이 우리가 걷고 싶은 곳이구나. 범계역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1층에 카페숍, 커피숍도 많고 이런 곳들을 우리가 걷고 싶구나. 그리고 골목이 되게 많아가지고 마치 그 퀴즈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계속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저 골목 끝으로 돌아가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을 어, 우리가 좋아한대, 인간들이.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이 전작들, 지금 이 책의 전작들에서 소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개념이었어. 그 다음에 뭐 도시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고 어디서 할 것인가는 되게 유사한 책이야.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개념들도 많고 물론 이 책들이 계속 관통해서 한 작가가 쓰고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없을 수 없는데 이 책은 너무 유사하다고 하면 두 책은 이건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앞으로 VR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대 혹은 통일 시대 뭐 이런 그 미래에는 어떤 공간들로 변모할까? 우리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까? 우리 회사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재택근무도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혹은 VR 가지고 화상 채팅, 화상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지금도 우리가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너희도 알다시피 여기 선생님 책상 자리잖아. 그리고 너희는 집에 있으니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학교에 모여서 혹은 학원에 모여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개념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좋아하는 공간들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담은 책이어서 선생님은 이 두 권, 앞에 두 권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이 공간의 미래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모임에서 공간의 미래를 같이 읽었지 않나 싶은데, 아닌가? 그 정신호, 읽었어요. 그치? 공간의 미래를 읽었지? 이거 책장에 있습니다. 너는 읽었냐, 그래서? 네, 저 읽었어요. 그래. 너는 그러면 유현진 교수의 책을 두 번째 읽고 있네. 네, 저 이거 유튜브도 봐요. 맞아, 맞아. 유튜브도 엄청 잘하더라고. 고퀄로 잘해. 보면. 맞아요. 어, 셜록인가? 네, 맞아요. 셜록 그런, 홈즈. 그런 유튜브지. 네. 맞습니다. 유튜브도 엄청 재밌어. 자, 이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현중 교수가 이제 그 이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르코르비제라고 하는 프랑스의 건축가의 여러 작품들이 너무 뭐 공평하게 이 30개의 전 세계의 유명한 작품들, 건축 작품들, 건물들을 소개를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다양한 작가들의,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이렇게 소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압도적으로 르꼬르비지에의 작품이 한 대여섯 개쯤 소개되고 있어. 중간중에 더 사실은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건축가 하면 떠오르는 한 명을 얘기하자면, 선생님도 뭐, 르코르비지에라든지 아니면 뒤쪽에 나오는 낙수장, 다음 주에 할 낙수장을 만든 라이트라든지 혹은 일본의 복싱 선수 출신의 프로 복싱 선수 출신의 그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노출 콘크리트를 이제 쓰는 어, 그런 작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르크로비제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 상황이지. 어, 예술학이 생기셨네요. 관상을 봐도. 그지? 관상은 과학이죠. 정말 이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것 같은 얼굴이십니다.
출생은 스위스 출생이고 국적은 프랑스. 이중 국적이네요. 음. 가구 디자인, 의자 디자인도 좀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르코르비제는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건축의 방식을 만들어낸 사람이지. 철근하고 콘크리트. 이 철근 콘크리트가 나오기 전에는 벽돌로 집을 짓거나 혹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돌과 나무 흙으로 짓는 한옥을 짓거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들, 우리가 사는 집들 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주요 재료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르꼬르비제가 처음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에 도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 이렇게 건물들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책에서 유현진 교수가 얘기했지만 유현진 교수는 원래는 르꼬르비제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대 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차츰 나이가 들면서 연륜이 쌓이고 실제 본인이 유현준 뭐 건축 사무소를 열어서 실제 자신이 건축들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생겼다라고 하는 소개가 이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지. 필로티 구조. 어, 보면 빌라사보아라고 하는 이게 이제 르코비제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렇게 1층에 그 기둥들을 세워서 여기 공간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을 필로티 구조라고 하지. 우리나라에도 이 필로티 구조의 건물들이 엄청 많지요. 1층이.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주차장으로 차가 가득 차 있지. 우리나라 1층 빌라들의 플로트 1층에 이렇게 주차 공간. 물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1층을 저렇게 주차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빌라들의 아주 익숙한 우리의 건축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는 들판, 잔디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차들이 비어 있으니까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이 구조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구조지. 이 구조를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르꼬르비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뒤쪽에 뭐 지금 나오는 뭐 이런 롱샹 성당이라든지 라트르트 수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건물들이 다 르코르비제의 작품이라는 점을 보면 굉장히 탁월한 작가고 우리가 어떤 건축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여러 건축가들 물론 이런 소개하는 책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르코르비제 정도는 우리가 이름도 좀 알아보고 이 사람이 어떤 식의 건축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는 교양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나다니면서 빌라를 보면서 이거 필로티 구조인데 이게 사실은 프랑스의 전설적인 건축가인 르꼬르비제가 고안한 이런 방식이야. 뭐 이러면서. 음. 재민아, 네, 재민이는 이 책을 다 읽었나? 네, 그래. 재민이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자. 네. 재민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인상 깊은 건축물은 뭐였어? 오늘 저, 그 15개를 할 거잖아. 총 30개의 건축물 중에 그 앞쪽 네, 15개 중에 저, 그, 뉴욕에 있는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요.
구겐하임 미술관.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씩 찾다가 찾았구나. 요 미술관? 네. 어떤 면에서? 그 뉴욕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음, 지역이기도 하고 음, 되게 구조가 신기하게 생기기도 했고 좀 그래, 있으면 그쪽 여행 그 맞아요. 하니까 음,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재민이가 이번 여름에 그 동부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네. 그러면은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올 수 있도록. 네. 구겐하임 미술관은 선생님은 가보진 못하고 앞으로 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갔다 온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미술관에 대해서 유현준 교수가 한 얘기도 선생님 되게 인상 깊거든. 이게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이 콘에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올려주는 그런 것 같은 나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미술관에는 방이 필요 없고 벽이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생각해보면 미술관은 이렇게 미술품들을 걸어놓을 벽이 필요하지. 그래서 어, 유현준 교수는 여기에 이제 램프식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내부 사진을 뭐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쭉 보면 내가 이 방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 헷갈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는 걸 추천하기도 하고 그랬지. 그래. 어, 맞아. 선생님도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시은, 네. 시은이는 어떤 작품이 인상 깊었나? 저 성당인데, 응, 뭐였지? 잠시만요. 성당이 한 3개, 4개 되는 것 같은데. 롱샹 성당. 롱샹 성당. 어, 이거 아니네. 롱상 여기구나. 그래. 어떤 점이? 그, 딱 이 고정관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가 아는 성당의 이미지랑 좀 다르다는 거에서 일단 이런 성당이 있구나라는 음, 그런 신선함?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음, 그리고 이거를 막 설계하면서도 음, 되게 다양한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맞아, 건축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그 르꼬르비제 방식대로 철근 콘크리트를 주 재료로 사용해서 만들면서도 어, 원래 물이 빠져나가오는 지붕의 물을 빠져나가는 곳에 가고일이라고 하는 이 악마 모양의 그래서 입에서 물을 이렇게 막 내뿜게 만드는 구조를 지금 여기 작아서 않지만 이렇게 뭐 특이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물 빠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창문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모양의 창문이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다양한 창문들을 사용하고 그 안에 중세 스테인드 글라스의 성당들이 보여주는 그런 성화들 이런 것들 대신에 마치 이런 거 보면은 몬드리안 네 컴포지션 구성이라고 보니까 이런 작품들 떠오르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신과 만나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은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존재인데 마치 빛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상상을 했거든. 그것이 이제 아주 옛날부터 빛을 숭배하고 여기도 인간은 주관성 동물이라는 점을 이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우리는 빛을 보면 신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전지전능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임금을 왕을 상징하는데 해와 달을
소재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도 과거에는 성경에 드러나는 그런 일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세규리 조각을 통해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드러냈다면 이것은 뭔가 좀 더 현대적이지. 그리고 이 획일화되고 통일된 어떤 그 창문이나 빛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과 다양한 모양, 사이즈, 위치 이런 다양한 빛들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어, 여기에 나타나는 그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가까이 교회 건물들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 이 교회 건물들이 다르게 생겼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방식, 그리고 신과 나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다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거든. 우리 학원이 강의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강의실을 한 뭐 100명짜리 앉는 강의실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그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한 강의실에 놓고 한 번에 강의를 하는 그런 방식, 일대 다수의 강의 방식을 하려고 디자인된 건물 강의실 방식일 거고 반면에 지금 우리 학원의 경우에는 한 10좌석, 뭐 큰 강의실은 한 20좌석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학원이 그래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한 10명 안쪽으로 우리 수업을 하자 이런 컨셉을 갖고 학원을 디자인한 거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것도 디자인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그런 방식을 생각할 때 이런 교회 방식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빛들, 빛은 어떤 신이라든지 절대자, 뭐 우리가 이렇게 숭고하게 보는 어떤 대상이 각각의 창문의 사이즈와 색깔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어, 과거의 단일한 하나의 신의 모습을 우리가 통일된 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우리는 신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자신의 모습으로 느끼는 그 신의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개개인이 만나는 신의 모습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이 다원화된 그런 모습들이 혹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세 가톨릭보다는 개신교 혹은 개신교에서도 현대적인 이런 그 메시지들을 이 공간 자체가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색감이나 이런 것 형태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아마 이런 상징성들을 좀 내포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들을 보면서. 정다민, 네. 다민이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은 건축이었나? 그, 이게 뭐였더라? 유니테 어디였던 것 같은데. 뭐라고? 네, 그 유니테 다비타시용이요. 유미트 다시. 아, 왜? 선생님이 심지어 선생님이 이미지도 안 찾아놨네.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고 하는 르크로비지의 아파트잖아, 아파트. 네, 그지? 왜? 왜 인상 깊었어? 그, 이 모양을, 잠수함 모양으로 만든 게 되게 신기했어요. 별로 잠수함처럼 생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잠수함이니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르크로비제가 세계적인 건축가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빌딩들의 형태나 아파트의 형태가 아주 기본적으로 단순하면 사실 르크로비제가 얘기하는 저 유니트 다비타시옹식의 아주 효율을 중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다 살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의 건축이잖아.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읽으면서 아, 우리는 그래, 르꼬르 비제의 공간에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 이렇게 둘러보면 다 사실은 그 철근 콘크리트로 유니트 다비타시용의 축소나 확대나 다 이런 것이고 중간에 이렇게 곳곳에 나머지는 빌라처럼 생긴 것들은 다 아까 얘기한 빌라 사보아의 필로티 구조로 보인다든지 우리가 이게 그 건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게 되면 보이는 건축물들의 어떤 주요 모티프가 이런 것에서 약간 변형된 것일 뿐이고 최초로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졌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음, 아주 효율을 중시하는 그냥 진짜 그 거대한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니트 다시용 아유, 발음도 어렵다.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호, 네, 정신호는 어떤 건물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저 퐁피드 센터하고 그 빛이 통과되는 그거요. 도서관. 아, 바이네케 도서관. 네. 음, 그거하고 퐁피드 센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음. 이렇게 마치 신체를 해부해 놓은 뭐, 시티나 이렇게 안쪽 모양들이 다 드러나는 이런 건축을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신우야? 재밌어요? 음.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네, 하이테크 건축. 있지, 하고 있지. 이것도 그러니까 가끔씩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기계식 시계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걷는 그 이 운동으로 이렇게 시계 태엽이 감겨가지고 시계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배터리가 없는 방식의 그런 기계식 시계가 굉장히 고가의 시계들 우리가 아는 롤렉스라든지 이런 시계들이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용도를 돌려서 태엽을 감는 방식 그런 그 전자시계가 아니라 그런 그 기계식의 시계 같은 것들 보면 어, 뒤쪽에 이렇게 그 유리판을 대서 안쪽에 그 미세한 그 톱니바퀴들이 태엽 작동이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한 기계 기술이구나. 이게 이런 톱니바퀴들이 이 정확하게 움직여가지고 0점 몇 초까지 이렇게 맞추는 대단한 공학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 느끼게 하거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깥에서 보이게 마치 건축물에 옷을 피부가 벗겨진 것 같은 내부가 드러나는 그런 건축 하이테크 건축이고 그래서 건축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런데 글쎄 그 선생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름답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네. 이렇게 신기하다까지는 있는데 아 이게 미적으로 아름다운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좀 했어. 신호는 이게 왜 인상 깊었나? 음, 이게 그 기울어져가지고 음.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그런 약간 간단한 기술도 인상 깊었고 어쨌든 저는 이게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빈티지한 느낌 어 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이거랑 뭐? 이거랑 그 도서관 빛나는 돌 아, 도서관. 아 그래. 선생님이 안 쳐놨는데 도서관에
대리석을 얇게 깎아가지고, 그지? 네, 대리석을 얇은 판으로 해서 우리 같으면은 유리 친 다음에 간유리 그 이렇게 포장할 텐데 필름 포장할 텐데 여기는 그 비싼 대리석을 얇게 깔아가지고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면 대리석의 은은한 빛이 느껴지게 자연이 만든 그 이 변성함의 그 무늬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잖아. 맞아. 네, 선생님도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약간 가성비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야, 씨, 돈지랄 하고 있네. 뭐 약간 그런데 예술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지. 돈을 쓸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유대 성막이라고 하는 어, 유대교의 시인을 모신 혹은 제사장이 한 신과 만나는 곳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토라라고 하는 그 뭐 십계명과 그 다음에 모세오경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공간을 모티프로 해서 이렇게 고문서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얇은 그 자연 대리석을 마치 창문처럼 얇게 깎아가지고 채광을 한다는 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고 네,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지윤, 지윤아, 네. 지윤이는 어떤 건축이 인상 깊었어? 아주 많이 못 읽어가지고, 음, 많이 못 정확히 잘 읽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은 건축물은 이거야. 음, 부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 마치 정말 광개토대왕비 같은 우뚝 솟은 직립에 어떻게 보면 되게 투박한 건축물인데 어,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든지 뭔가 외계의 문명 뭐 이런 것처럼 우뚝 솟아 있는 어, 기하학적인 단순한 모양이지 사각형과 삼각형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주 큰 건물도 아닌데 벌판 안에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 사연들이 너무 재미있었어. 이 교회를 짓는데 이게 그 똑같은 철근 콘크리트를 거푸집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르꼬르비제라든지 안도 나다우의 건축처럼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부어가지고 양생을 하고 또 올리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교회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지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이지만 굉장히 투박한 그런 어, 이런 무늬들 이게 켜켜이 조금씩 거푸집을 이렇게 태워가면서 올린 그래서 이렇게 그 거푸집집 태운 게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안쪽 벽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지금 별빛처럼 보이는 여기를 파이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 유리를 집어넣어서 마치 은하수처럼 이런 것들을 한 그리고 이 안의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어서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교회에서 어, 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군중의 예배가 아니라 겨우 정한수 한 사발을 어, 떠놓고 이 달님한테 혹은 천지신명한테 기원하던 우리 예전의 할머니의 마음처럼 혼자 가서 정말 키에로 케구로시 신 앞에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늘은 이렇게 뚫려 있고 어, 선생님이 가보고 싶은 곳이면 이곳을 좀 가보고 싶어. 그래서 이 아주 넓게 펼쳐진 이 스위스인가 아마 그럴 텐데 스위스인가 독일인가 그런데 그 평야를 걸어서 걸어가는 동안 멀리 보이는 저 건축물이 보일 거고 걸어가는 동안에 내 마음은 이제 선생님은 사실은 그 이 종교가 없지만 음,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 어떤 그 절대자와 만나러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여기 우뚝 솟아있는 이 평지와 하늘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어떤 종교적 제의의 상징이라면, 어, 그래서 중세 고대기 첨탑이 하늘로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거죠, 교회들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가지고 고요한 공간을 걸어서 마음을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혼자 들어가서 어, 뭔가 그 신과의 어떤 소통 혹은 뭐 자연과의 소통이 됐든 어떤 그 뭐 내면의 명상이 됐든 어떤 이런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사색하고 신의 뜻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자신의 문제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다 같이 이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어, 이런 점에서 그런 마음들을 바탕으로 이런 디자인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여기는 진짜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 이외에도 지금 뭐 여러 건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어,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아마 우리가 한 번쯤은 평생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 선생님은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 정다민 가보지 않았나? 네? 정다민 루브르 안 가봤나? 네, 가봤죠. 저 피라미드 봤나 여기? 네, 피라미드 꼭지점을 손에 세고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 야, 출세했네 정다민. 음, 실제 가보면 어떤가? 멋있어요. 그래, 멋있을 것 같아. 그지? 거대한 피라미드. 이 건축물을 중국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이 루브르라고 하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 보물들을 모아놓은 국립박물관에 여기에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집트의 상징물을 그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속이 보이는 정도로 보이는 그래서 큰 삼각 그 형 밑에 피라미드 안에 또 아래에 그 양과 음의 그런 동양의 정신 그리고 또 새로 이어지는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서 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출되는 그런 것들의 상징을 담으면서도 뭐 그런 근데 처음에는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엄청 반대했다잖아. 이게 어울리진 않는다. 르브르의 이런 그 건축하고 너무 현대적인 건축이 뭐 이렇게 되게 이질적이긴 하지. 그런데 그거를 밀어붙인 아저씨가 이 미테랑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지 프랑스의.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뭐 정치인이니까 공관은 있겠지만 어, 지금 이 프랑스 파리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건물을 프랑스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점, 시간이 지나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게 흉물스럽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냐 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 판단에 대해서 지지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잖아. 어,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언급하듯이 뭐 라이트라든지 칸이라든지 르꼬르비지에라든지 안도다다오라든지 이런 아주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도 중요하지만 디자이너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건축가가 자기 돈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 건축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어 파리라든지 프랑스가 돈을 내는 거고 그리고 거대한 뭐 시티 뭐 뒤쪽에 나오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 누군가 돈을 줘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음,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안에서 만들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미테랑 같은 이런 안목 있는 꼭 우리 프랑스 사람이 건축한 게 아니어도 되고 동양인이
건축한 그리고 동양의 음과 양의 그런 정신을 우의적으로 알레고리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 그리고 어, 이집트 고대 이집트라고 하는 인류의 거대한 유산을 모티프로 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질적이지만 그 통일된 것보다 이렇게 이질적인 다양한 것들이 아우러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약간 그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발상들과 결심이 필요하잖아. 물론 이제 건축가가 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질 거예요라고 미테랑과 이 여러 그 파리 시민들 혹은 관계자들을 설득했겠지. 아주 잘 설득을 뭐 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설득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에는 육한산 좀 있어도 시간 지나서는 우리의 마음이나 미래에는 이런 것들을 더 아름답게 볼 거야. 이런 예측을 하는 그런 안목 있는 건축주, 안목 있는 리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뭐 다 건축가는 될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건축주는 될 수 있잖아. 조유찬 군, 유찬아, 아, 네. 유찬이는 건축 디자이너라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 진로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안 무너지게 짓는 거니까 물리라든지 이 재료의 화학적인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주 공대스러운 것임에도 사실은 이런 생각들과 철학을 담아내고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고 어떤 것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줄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선생님이 볼 때는 이과 문과가 통합된 종합적인 그러면서 단지 그냥 예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공간이기도 하고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하는 아주 실용적인 건물이기도 하잖아 건축이라는 것이 그래서 디자인의 아주 중요한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이 건축 디자인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직업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직업일 수 있겠다 물론 성공한다면 성공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음. 그래서 대체로 이과 문과적 재능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어떤 그 물질 그 재료들의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그런 것들을 익혀야 될 거고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그 열에 의한 팽창률이 같기 때문에 너무 찰떡궁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이런 어떤 재료의 물성 이런 것도 굉장히 공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공학적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어쨌든 물리적으로 안정되고 쓰러지지 않아야 되는 그리고 비바람을 막아야 되는 그래서 이게 지구과학적이기도 하고 그지? 그다음에 물리적이기도 하지. 구조물이니까. 힘을 버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루면서 또한 사람의 마음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의 관심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상상력이나 어떤 곳이 적합할까? 이 앞에도 빌라사보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 건축을 지어놓으면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지 그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앞으로는 이 당시에는 막 이렇게 자동차가 막 많지 않고 주차 공간이 막 필요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사람들이 자동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1층에다 자동차 세우고 2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필로티비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아주 인문학적이고 건축은 그야말로 인문학과 공학이 아주 그 조화를 잘 이룬 그런 그 파트라는 점에서 음, 직업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직업 중에 하나고 물론 어렵지.
좋은 건축을 하고 이걸 다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그렇겠냐. 근데 그런 것이 흥미있고 이걸 내 직업으로 한번 도전해 볼까? 내 꿈을 한번 도전해 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음, 음, 이것도 르꾸르비지에의 작품이죠. 이렇게 경사면을 활용해서 지은 작품. 어, 이 독일 국회의사당 이것도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잖아.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아랫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돔이 있는데 이 돔 위까지 이렇게 투명 돔으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아래에는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곳이고 그 위에 돔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다. 국민들이. 건축물에는 이런 정신들을 담는 거지.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게 독일 국회의사당인데 어, 이 건축물의 디자이너가 선생님 기억으로는 영국 사람인가 아마 그렇지.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안도 다다오한테 일본 사람한테 디자인을 맡겼을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영국과 독일의 관계도 뭐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원수적인 전쟁, 오래된 전쟁을 하는 국가죠. 오랫동안. 하지만 어,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가장 좋은 사람이 잘 디자인했으면 됐지. 그 사람 국적이 무엇이고 이렇게 따지는 물론 뭐 사람들마다 그런 게 중요하고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지. 근데 이 유현준 교수나 그리고 선생님 사실은 좀 동의를 하는 편이야. 너무 과도하게 배타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그 사람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마치 타부시에서 통째로 그냥 평가절하해 버리는 이런 좀 마음보다는 약간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뭐 공과가 있는 거잖아. 잘못들이 있다고 해서 그가 만들어 놓은 위대한 것까지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좀 너무 좀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아, 독일 사람들 그 쿨하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 건물 안쪽에 소련군이 점령했을 때 해놓은 낙서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남겨놨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 우리는 과거에 이제 그 경복궁 앞을 가리고 있는 일제가 이제 총독부 건물로 지은 조선 총독부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고 있었어. 지금은 이제 2000에 이제 옮겨놨는데 이거를 김영삼 대통령 때 발파해가지고 폭파해가지고 없애버렸거든. 철거해버렸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오욕의 역사고 모욕적이고 볼 때마다 속상하고 하겠지만 그건 역시 우리의 상처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잖아. 음, 선생님이 고3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청준이라고 하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의 아름다운 상처라는 이 수필을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 이 수필의 계약적인 내용은 이청준이 어린 시절에 어, 개한테 물린 혹은 시골에서 낫지를 하다가 이렇게 나무 하다가 벤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손이 까맣고 엉망진창 상처가 너무 많았대. 그런데 도시에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도시의 아이들의 그 아주 매끈하고 하얀 손을 볼 때마다 이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야, 자기 손이. 그래서 맨날 손을 감추고 뭐 이렇게 다녔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란다. 어떤 선배가 그 이청준의 거친 그 손등이나 흉터들을 보면서 어, 당신도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알겠다고. 그리고 자기 손의 그 흉터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우리가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상처나 흉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긍심을 갖기도 하고, 그지? 뭐 내가 그렇다고 뭐 나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이야, 나 터프하고 와일드한 어려운 삶을 극복한 의지 한국이냐 이런 거 아니고, 나 이렇게 흉터 많지만 모자르고 상처받았고 아픈 과거를 갖고 있지만 못난 과거, 가난한 어린 시절 갖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들을 견뎌서 오늘날에 왔다. 그리고 그래서 더 값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그 독일 국회의사당 안쪽에 있는 점령군 소련군들이 낙서해놓은 그 건물 그 돔 안쪽 그 낙서들을 건축가가 지우지 않고 남겨뒀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그것을 그냥 남겨두기로 하는 것. 우리 같으면은 바로 지워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잊지 않겠다는 거. 우리가 왜 이런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이 과거의 상처라고 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지금 일본 애들이 하는 것처럼, 저기네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고, 역사에서 다 교과서에서 지우고,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 독일인들의 이 성숙함, 그 인간적 성숙함이 이 건축 안에서도 이런 결정들로 드러난다라고 선생님 보거든. 그래서 이 독일의 국회의사당 우리가 항상 그 깡패를 만나면 깡패가 뭐라고 해? 눈 까라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 이를 올려다보는 사람과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계급적으로 서로 다른 것인데 저 투명 돔을 통해서 저 꼭대기까지 국민들이 올라갈 수 있고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우리의 대표들이 저렇게 회의를 하고 있구나를 마치 하느님의 관점에서 왕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점에서 건축물 하나를 통해서도 독일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그 민주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물이다. 되게 의미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어, 너무 멋있지. 아 이거 뭐 너무 멋있는데 물고기를 형상화한 것이고 그런데 선생님 되게 인상 깊은 거는 이게 이렇게 직선의 단순한 바탕을 수면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한 것들이 조화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여기에 단일한 어떤 이 철제 스테인드 글라스인가? 스테인리스 이 같은 계열의 여기를 파란색으로 칠하고 까만색으로 칠하고 했으면 엉망진창 뭐 이렇게 뭐 괴랄했을 텐데 괴랄이라는 표현도 이상하네요. 아무튼 괴상했을 텐데 이렇게 복잡한 형태일수록 단순한 것들을 바탕으로 둔다는 점, 그리고 통일된 색채를 둔다는 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좋은 디자인의 요건에 대해서 뒤쪽에는 이제 프랙탈 지수 1.4 얘기도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좋은 디자인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한 모양을 주려면 색채는 아주 단순화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아주 마치 물고기가 막 날뛰는 것 같은 이런 풍경 옆에는 물가 옆이니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 옆에 아주 그 단순한 직선의 이런 그 배경 건축, 배경 건물들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역동적인 이런 동세라든지 이런 다양성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정말 좋은 디자이너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는구나. 그리고 이,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축한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대형 조형물을 만들다가 이제
그 물고기를 처음엔 진짜 물고기처럼 생긴 걸 만들기 시작하다가 차츰 이제 약간씩 추상화되어 있는 형태. 뭐 이런 것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파트를. 음. 자, 오늘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나머지 파트까지 다 할 거고요. 어, 이거 이게 다음 주에 넘어가냐? 다음 주에 있는 건축들이 약간 더 재미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 파트들도 잘 읽고 이번 주 오늘 수업하고 대동소이하게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마찬가지로 질문을 할 겁니다. 어, 뭐 물론 이제 재밌어 책을 끝까지 다 읽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도 다음 시간에 나 이걸 한번 소개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읽으면 되겠고요. 어, 건축이 무엇일까? 건축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얘기들도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더 잘 읽어서 모이기 바랍니다. 그 누차 강조하지만 수불석권 뭐야? 손에서 책을 떼지 않는다. 그게 어떤 종류의 책이든지 너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습관이야. 너희가 계속해서 책을 읽지 않으면 어, 국어에서 정말 높은 등급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너희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도 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 되고 교양도 많아지고 뭐 다른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 되고 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되고 다 뭐 책의 장점들 많잖아. 선생님은 그런 것보다 1번은 여기가 우리가 국어학원이고 국어학원은 본질적으로 너희들 국어 성적을 높여가지고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디자인한 방식이야.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이.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거든, 사실은. 결국엔 너희가 얼마나 책을 잘 읽는지 정확하게 읽어내고 풍부하게 읽어내는지 이 책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대학에서 요구하는데 당연히 그 방식은 독서를 통해서밖에 길러질 수가 없는 거거든. 음, 물론 그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 한자도 가르치는 것이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너희가 책 잘 읽는 사람 만들기야. 그러려면 다시 강조하는데 수불석권, 책을 계속 읽는 사람, 책을 놓지 않고 계속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선생님 생각하는 국어 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야. 적어도 중등에선. 너희도 바쁜 거 아는데 중학교 때 바쁘다면 왜 바쁘냐면 안타깝게도 자기의 그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물론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친구들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런데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책이야말로 책 읽는 것이야말로 비립빈 부익부랑 비슷하거든. 영리하고 많은 것도 많고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대체로 그렇게 해서 더 똑똑해지고 더 책을 빨리 읽고 많이 읽게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책을 단지 책을 읽는 습관이 안 들었을 뿐인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은 배경식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쓰는 어휘라든지 책을 읽는 속도라든지 너희가 모의고사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르잖아. 이런 것들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책을 계속 보는 방법밖에 없다. 어, 선생님이 아주 간곡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혼자 읽으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같이 정해서 읽고 하는데 충실하게 읽고 평상시에 읽을 때 읽으면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보내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굿나잇.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 그래.